네, 안녕하세요. PR 448번째 발표를 맡은 이도엽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SDXL, Improving Latent Diffusion Models for High Resolution Image Synthesis라는 연구고, Stability AI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워낙 유명한 회사가 됐고,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셔서 아마 회사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건 기존에 있었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어떻게 임프루빙 했는지 소개하는 건데 지금 개선된 모델의 결과부터 먼저 보시면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또 고퀄리티 이미지로 또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정방형의 이미지만 생성을 했었는데 보시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굉장히 에스펙트 레이쇼가 조금씩이지만 되게 다른 걸 볼 수도 있고 에스펙트 레이쇼가 이렇게 긴 사진뿐만 아니라 세로로 긴 사진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글자 쓰는 것도 조금 더 개선이 됐고 이런 하이퍼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들은 인터넷에 없는 이미지들인데 이런 인터넷에 없는 이미지도 이제 뭐 기존에도 잘 만들고 있었지만 더 고퀄리티로 만들 수 있고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디퓨전 모델 이런 T2I 모델의 근간이 되는 모델이 요즘 디퓨전 모델이란 제너러티브 모델이고요.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 다른 제너러티브 모델군과 다르게 어떤 정해진 그리드 꼭 그리드일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D 그리드 노이즈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점차적으로 노이즈를 없애가면서 원래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X0가 주어졌을 때 임의의 노이즈 레벨로 보낸 후 임의의 노이즈 레벨에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노이즈가 적은 레벨로 디노이징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타임 스텝마다 별도의 모델을 줄 수도 있는데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이 입력으로 노이즈가 낀 이미지랑 지금 어떤 노이즈 레벨인지 이 두 가지를 입력으로 받고 그다음에 노이즈가 조금 더 없어진 데이터를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하고 있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디노이징하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단점 중 하나는 점차적으로 노이즈를 없애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의 모양과 생성하는 데이터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1024, 1024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으면 기존 포뮬레이션대로라면 1024 by 1024 뭐 RGB란 바이 3이겠죠. 그 크기의 어떤 노이즈 맵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노이즈 맵을 하이 레졸루션 노이즈 맵을 모델에 계속 태워주면서 데이터로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의 단점 중 하나는 인풋과 아웃풋의 레졸루션이 같아야 된다라는 또는 쉐입이 같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라는 모델을 근간을 하고 있는데요. 뭐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 엄청 복잡한 아이디어일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디퓨전 모델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한 모델입니다. LDM은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가져가고 있는데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어떻게 잘 모델링할 수 있을까 디퓨전 모델로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256 by 256 by 3의 RGB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오토 인코더를 학습해서 얘를 64 by 64 by 4 레이턴치로 아니 뭐 그것보다 더 작게 압축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더 작은 해상도의 어떤 레이턴트로 압축을 한 다음에 그 압축한 레이턴트를 디퓨전 모델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핵심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 LDM도 마찬가지로 그냥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압축하는 네트워크를 미리 먼저 학습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이 오토인코더의 인코더를 통해서 어떤 여기에선 벡터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64 바이 64 바이 4 쉐입을 갖는 레이턴트 피처 맵입니다. 이 피처 맵을 그냥 생성할 수 있도록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은 어떤 모델 아키텍처의 포뮬레이션이 뭐
종속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고 있고 이미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대부분 유넷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노이즈가 낀 레이턴트를 받으면 유넷을 통해서 뭐 GT를 받으면 유넷을 통해서 뭐 다운샘플링 됐다가 다시 업샘플링 되면 거기에 대한 예측 결과가 GT에서 한 스텝 더 노이즈가 없어진 GT-1을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디테일한 디피전 모델의 포뮬레이션은 제가 이전 발표 때도 소개한 적이 있어서 이전 발표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유넷 구조를 사용해서 디노이징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럼 유넷 구조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디퓨전 모델에서 살짝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일단 유넷 구조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레지 블락이 있고 몇 개, 뭐 예를 들어 64x64 레졸루션에서 레지듀얼 블락이 한 3개 정도 있는 다음에 다운샘플링해서 뭐 3232로 줄이고 다시 태워가고 다시 1616으로 줄이고 태워간 다음에 다시 업샘플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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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같은 해상도의 레이턴트 피처끼리는 이런 롱 스케일 커넥션이 존재하는 구조인데요. 그 유넷 구조를 구성하는 하나의 레지 블락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넷 블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프 어텐션이 있습니다. 즉, 레지 블락에 있는 각 피처 벡터들끼리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조금 더 글로벌 컨시스턴시를 높일 수 있는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크로스 어텐션도 존재하는데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2I 모델을 학습해 줘야겠 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쿼리는 각각의 이미지 피처에서 있는 이미지 벡터들이 되고 키랑 밸류로는 컨디션으로 주어진 클립 텍스트 피처가 주어집니다. 즉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 피처 맵에 있는 피처 벡터들이 텍스트의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 한 개 더 추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크게 유넷 구조의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에서 사용하는 모델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레지넷 그리고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이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코드를 가져온 이유가 저희가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킬 때 임의의 노이즈 레벨에서 노이즈가 조금 더 걷어낸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즉, 지금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즉, 노이즈가 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구현과는 살짝 다르게 뭐 A다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레즈넷 블락에서 코드를 보시면 T 임베드 결국에 이게 타임 임베딩인데요. 지금이 어느 타임 스텝인지를 나타내주는 임베딩은 하나로 받고 추가적으로 이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더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너는 이제 하나의 피처 벡터를 하나의 타임 임베딩을 모든 이미지 피처 벡터에 다 똑같이 더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레즈넷, 뭐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이렇게 주어지지만 임의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또 한 모델이 동작할 수 있게 모듈레이션을 걸어주고 모듈레이션을 레즈넷 블락에 있는 피처 벡터들의 똑같이 타임 임베딩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모듈레이션을 해서 결국엔 임의의 타임에 대해서도 아몰타이즈드 된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스테이블 디퓨전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 논문에서는 조금 더 스테이블 디퓨전을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테크닉들을 제안을 했고요. 먼저 성능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해상도, 512, 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 1.5나 2.1보다 압도적인 성능의 유저 프리퍼런스를 투표받았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 스테이블 디퓨전 X라지 이 모델에서는 단순히 베이스 모델도 있는데 리파이너라는 개념을 한 개 더 추가해서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모듈을 추가로 한 개 뒀는데 어쨌든 리파이너를 쓰진 않던 유저 프리퍼런스가 기존 모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도 있고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리파이너를 쓰게 되면 리파이너를 쓰지 않은 것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보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기존에는 어떤 베이스 모델 하나만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똑같은 구조의 네트워크거든요. 똑같은 구조의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리파이너 해줄 수 있는 모듈을 하나 더 추가했다가 핵심 결과입니다. 여기서 크게 달라진 점은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 레벨의 해상도가 64 바이 64였고 만드는 이미지가 512 바이 512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스테이블 엑스라지에서는 이 해상도를 키워서 128 바이 128의 큰 해상도의 노이즈를 받고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이미지도 1024 바이 1024로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일단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지 자체도 커졌기 때문에 엑스라지라고 부르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모델 사이즈도 이에 비례해서 제 기억으로는 3.5B 정도 수준으로 틀렸을 수도 있는데, 훨씬 더 모델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리파이너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복잡한 테크닉은 아니고요. 기존의 이 베이스 모델이 디퓨전 타임 스텝이 총 1000개라고 쳤을 때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다 학습시키는 네트워크였는데 얘는 그걸 한번 받아온 다음에 다시 첫 200 노이즈 레벨, 즉 노이즈가 없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까운 200개의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만 학습한 리파이너를 둬서 베이스 모델이 어떤 레이턴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피처 맵을 만들면 얘를 다시 조금만 더 노이즈를 먹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좀 더 노이즈가 적은 레벨에서 정교하게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단 게 구조적으로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펙이 달라졌는지 보면 일단 유넷 백본이 기존보다 3배 정도 커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턴트 맵의 레졸루션도 2배 정도 커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레이턴트 레졸루션을 2배 키우면 기존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도 다운 샘플링 레이어를 한 개 더 줄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64 바이 64를 받아서 3232, 16, 16, 그다음에 88까지 줄였다면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는 128 바이 128을 받고 6464로 줄이고 3232로 줄이고 한 번 더 줄이면 원래 16, 16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레이턴트 레졸루션도 크고 얘가 줄이는 다운 샘플링 팩터도 줄어들어서 최대한 로컬 디테일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유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운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로컬 디테일이 망가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 엑스라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운 샘플링도 최대한 조금해서 최대한 조금하고 반대로 모델 사이즈를 그냥 확 키워서 로컬 디테일을 잘 유지하면서도 성능을 한번 높여보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얘네들이 레이턴트 레졸루션을 키웠기 때문에 첫 해상도, 즉 128 바이 128에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면 너무 계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널 늘려주는 거는 뭐 멀티플라이어는 크게 바뀌진 않았고 대신에 크게 바뀐 게 텍스트 인코더인데요. 기존에는 뭐 ST 1.5 또는 1.4에서는 클립 VIT 라지라는 모델을 쓰고 2.0으로 넘어오면서 오픈 클립에서 VIT H를 썼는데 X라지에서는 일단 클립 인코더를 2개 씁니다. 클립 VIT L도 쓰고 오픈 클립 VIT 빅 G 그래서 엄청 큰 모델도 하나 쓰고요. 그다음에 그 2개를 독립적으로 쓴 다음에 토크나이저는 똑같기 때문에 토큰들 위치는 같거든요. 그래서 채널 와이즈로 붙여서 각각의 텍스트 토큰 피처들이 가질 수 있는 피처 디멘전을 2048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드 텍스트 임베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뭔가 한계가 더 추가됐는데 이게 뭐 엄청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클립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하면 각 텍스트 위치마다 하나씩 텍스트 임베딩이 존재하는데 얘에 대한 클래스 토큰이라고 존재해서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담는 풀링된 텍스트 임베딩이 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이 글로벌 텍스트 임베딩을 나타내는 피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얘를
타임 임베딩 더해주는 레지넷에서 타임 임베딩 더해줄 때 여기 같이 넣어서 같이 더해줍니다. 즉 피처맵에 있는 피처 벡터의 모든 자리에 클립 텍스트 임베딩을 더해주는 부분을 추가해서 전반적으로 레지넷 피처가 텍스트 임베딩을 훨씬 더 평균적으로 잘 반영하도록 만들었다. 는 변화가 있고요. 이 변화는 이 논문에서 처음 제안한 건 아니고 글라이드라는 논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테크닉이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지 않던 테크닉인데 이런 테크닉들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전반적으로 모델 사이즈도 키우고 단순히 모델 사이즈만 키운 게 아니라 레이턴트 레졸루션도 키워서 최대한 그냥 디테일이 잘 살아날 수 있는 백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단순히 이제 천입사 이미지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천입사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려면 천입사 해상도의 이미지만 학습하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확보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이트랑 위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이 저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256 레졸루션 정도 스케일에 한 전체 데이터의 30 몇 퍼센트가 들어있고 뭐 해상도가 사실 높은 이미지가 데이터에 많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많이 데이터를 크롤 해왔어도.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업샘플링해서 사용하는 선택지가 있고 두 번째는 1024보다 작은 이미지는 그냥 다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둘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샘플링을 하게 되면 사실 저해상도 이미지를 업샘플링해서 1024로 맞춰봤자 얘는 굉장히 블러한 로컬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은 굉장히 블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그대로 학습시켰을 때 생성하는 이미지도 당연히 1024 레졸루션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컨텐츠가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이 포함 안 되어 있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1024보다 작은 데이터를 버리자니 트레이닝 데이터가 너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델 크기를 키웠으면 자연스럽게 오히려 데이터를 더 늘려야 되는데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데이터는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뭐 any size of 뭐 height or width가 뭐 1024보다 큰 걸 엄청나게 다시 모아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데요. 저자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간단한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데 이미지 사이즈, 오리지널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가 뭐 H,W로 존재하면 그냥 얘네들의 프리의 임베딩을 구한 다음에 아까 그 타임 임베딩 더한 자리에 똑같이 컨디션으로 더해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즉, 이 모델이 시간축에 대해서만 일반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도 일반화될 수 있게 오리지널 이미지 사이즈를 추가적인 컨디션으로 놓고 컨디션으로 넣는 방식은 타임 임베딩이랑 똑같이 레즈넷에 있는 피처 벡터에 다 더해주는 방식으로 컨디션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미지넷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봤을 때는 뭐 이미지넷도 항상 모든 이미지들이 가장 짧은 축이 512보다 길진 않기 때문에 512 온리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버리게 돼서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512 레졸루션으로 맞춰주고 아무 컨디션 안 걸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 데이터가 늘어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의 사이즈로 컨디셔닝을 걸어주니까 그것보다 FID도 좋아지고 아예 인셉션 스코어도 좋아지더라. 그리고 FID나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인셉션 모델 자체가 이미지넷에서 학습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좀 믿을 만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T2I 모델에 이를 적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같은 프롬프트를 주고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한 컨디션을 6464로 걸어주면 확실히 646 작은 이미지를 512로 업스케일링 한 것처럼 이렇게 블러리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같은 프롬프트에서 이 사이즈 컨디션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점점 고해상도 이미지가 되는 듯한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프롬프트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이미지 사이즈 컨디셔닝이 실제로 워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테크닉이 사실 제가 이건 논문에 있진 않고 언급이 되어 있진 않는데 소개 드리면 사실 이런 테크닉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높이려고 뭐 우리가 컬러 지터링도 하고 로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할 때 우리가 90도 회전하는 어그멘테이션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모델 관점에서는 얘가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는지는 궁금하지 않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 지터링을 하고 뭐 90도 회전을 하는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면 그걸 배워서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생성하는 것도 컬러 지터링이 되고 90도가 돌아가 버린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ICML 2020에서 오픈 AI 저자진들이 Distribution Augmentation for Generative Model이라는 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주되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줬는지 같이 컨디션으로 주면 잘 배운다라는 컨셉이 이미 나와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용해서 이런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자들이 여기에서 좀 재미를 봤는지 이제 여러 가지를 더 해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몇몇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보시면 스테이블 디퓨전 1.5나 2.1 보시면 고양이를 잘 만들긴 했는데 뭔가 잘린 것 같죠. 여기도 귀가 사실 풀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잘린 것 같고 이런 드래곤도 봐도 되게 잘 만드는데 뭔가 여기 이 부분이 잘렸죠. 여기도 뭔가 잘렸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해결을 해서 이렇게 고양이를 만들어도 이렇게 이 귀까지 다 나오게 귀까지 다 나오고 여기도 얼굴이 다 나오게 이렇게 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도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이미지가 이렇게 정방형 우리가 오일리 이미지로 학습한다고 했을 때 모든 이미지들이 정방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일단 우리가 1024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싶으면 일단 가장 짧은 축이 1024가 되도록 리사이즈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24보다 긴 축이 있을 텐데 긴 축으로 뭐 1024가 되도록 랜덤 크롭해서 뭐 센터 크롭도 하죠. 센터 크롭 하든지 랜덤 크롭 하든지 할 수 있는데 크롭해서 1024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기존 모델들은 센터 크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센터 크롭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생성한 이미지처럼 위아래가 잘리고 딱 가운데만 컨텐츠가 있는 이미지를 모델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델이 생성하는 것도 뭔가 위아래가 살짝살짝 잘린 아니면 좌우가 살짝살짝 잘린 이미지가 학습이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서 뭐 대단한 방법을 새로 제안한 게 아니라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크롭핑 할 때 크롭이 되는 C 탑 그리고 C 레프트 좌표가 있을 텐데 이 코오디네이트도 프리의 임베딩으로 구해서 일단 임베딩 벡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까와 같이 타임 임베딩과 같이 더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크롭 컨디션도 바꿔보니까 0,0으로 하면 전체 풀샷이 잘 나오고 뭐 0,256 하면 C 레프트가 이동했기 때문에 오른쪽 뷰가 나오고 뭐 256,6 하면 왼쪽에서 아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512 하면 뭔가 위에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데 아래 프롬프트에서 보시면 뭐 실제로 512로 크롭하면 전체 씬에 뭐 바닥이 나오는 듯한 이런 컨디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추가적인 컨디셔닝, 정확히 말하면 디스트리뷰션 어그멘테이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크로핑 컨디션을 줘야 되는 이유 자체가 데이터들이 여러 에스펙트 레이쇼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데이터셋을 여러 에스펙트 레이쇼로 다 나눈 다음에 대신 뭐 64 단위
한 축을 64 단위로 여러 버켓으로 나눈 다음에 매 이터레이션마다 사용하는 에스펙트 레쇼 그리고 레졸루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한번 줘보자 라는 컨셉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 사이즈가 1024, 1024와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동일하게 맞추는 조건에서 에스펙트 레쇼를 뭐 이렇게 늘린다든지 2048, 512로 하는 걸 또 최대로 하고 512, 2048도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합들을 데이터 버켓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터레이션마다 서로 다른 에스펙트 레쇼와 레졸루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에스펙트 레시오로 얘네들이 학습됐는지도 모델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에스펙트 레시오도 네, 제가 자료에 놨네요. 에스펙트 레시오도 똑같이 프리 임베딩으로 구해서 타임 임베딩이 같이 더해줘서 컨디션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도 코드를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아까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전 처리할 때 크로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프리의 에스펙트 레이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컨디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C 사이즈, 크롭, 에스펙트 레이쇼를 전부 다 요 안에 프리의 임베딩이 있다고 그냥 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의 임베딩으로 다 구해놓고 얘네들을 다 컨캣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보시면 제가 아까 그 텍스트 임베딩도 모듈레이션에 건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텍스트 풀링된 텍스트 임베딩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임베딩 크롭에 대한 임베딩 그리고 에스펙트 레이쇼에 대한 임베딩 얘네들을 하나로 컨캣해서 임베딩 벡터로 구해놓고 기존 레즈넷에서 요 T 임베드 자리에 요거를 같이 타임 임베딩이랑 더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런 걸 해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일단 이미지를 압축해서 압축한 레이턴트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이 압축할 때 사용하는 오토인코더도 더 배치 사이즈를 키우고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까지 적용을 해서 RFD를 보시면 개선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사용하던 오토인코더보다 더 개선된 오토인코더도 만들어서 이거를 대신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다 종합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처음부터 1024, 1024에서 학습하면 너무 계산 비용이 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 600K 스텝 정도는 256, 256 이미지에서 학습을 하고 사이즈랑 크롭 컨디셔닝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는 200K 정도 512, 512 이미지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몇 스텝 학습시켰는지는 논문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1024, 1024 수준의 다양한 에스펙트 레쇼 모델을 추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separate refinement 모델을 한 개 더 뒀다고 말하는데 논문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스텝이라고 말한 걸 봐서는 여기에서 학습한 모델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파인 튜닝한 모델을 한 개 더 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노이즈 레벨이 아니라 0에서 200 뭐 사실 199겠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199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1에서 200이겠죠. 1에서 200의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 별도로 학습한 리파인먼트 모델을 추가로 하나 더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파인먼트 모델의 효과를 보니까 처음 베이스 모델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면 뭐잘 만들었는데 이런 로컬 디테일을 보시면 로컬 디테일이 살짝 무너진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 다시 200 스텝 정도의 노이즈를 다시 먹히고 리파이먼트 모델로 다시 생성을 하게 되면 그 리파이먼트 모델은 이런 전체 스트럭처가 주어졌을 때 노이즈가 조금 있는 경우에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지 도메인으로 훨씬 잘 보내고 리파이먼트 모델을 통하면 확실히 로컬 디테일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귀나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눈동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람 얼굴이 잘 안 됐는데 리파이먼트 모델을 한번 태우게 되면 이렇게 사람 얼굴도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기존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보면 최근에 딥플로이드 if라는 모델도 나왔는데 이 모델 그리고 달리2 빙에서 쓸 수 있는 이미지 크리에이터 그리고 미드저니 V5.2와 비교해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잘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기존 T2I 모델이 잘 안 되는 코너 케이스, 예를 들면 a red ball on a blue cube 이런 릴레이션 관련한 걸 잘 못 잡는데 확실히 텍스트 인코더가 굉장히 강화돼서 그런지 이런 릴레이션도 어느 정도 잘 잡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뭐잘 만드는 거 볼 수 있고요.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들과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텍스트 프롬프트를 잘 반영하면서 이미지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SD 1.5도 굉장히 잘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이런 글자 쓰는 것들은 안 됐는데 뭐 글자 쓰는 게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훨씬 더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소타 모델 중 하나가 미드저니 버전 5.1이라고 5.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5.2가 나왔지만 5.1과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라는 논문에서 프롬프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을 여러 세팅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 17,000명 정도의 유저 프리퍼런스를 체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SDXL이 조금 더 우세했다. 사실 조금 더 우세했지만 뭐 여전히 둘다 사실 스타일이 살짝 다르거든요. 미드전이 조금 더 아티스틱하게 나오는 그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거의 두 모델 전부 다 잘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저 프리퍼런스의 컴패리전을 보면 이런 뭐 카테고리마다 확실히 잘하는 미드저니가 잘하는 앱스트랙하거나 이런 것은 되게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데 SD는 뭐 푸드나 비버리지를 굉장히 잘 만들고 뭐 애니멀을 잘 만들고 아티팩트 잘 만들고 아츠도 뭐 잘 만드는데 거의 요거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시 테스트 컴플렉스 이 태스크 카테고리 비슷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관련해서도 보시면 좀 카테고리마다 뭐 잘하는 모델이 조금 다르고 어떻게 보면 모델 특성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두 모델 다 굉장히 고품질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T2i 모델의 FID를 비교할 때는 이미지넷 이런 모델에서는 잘 워킹하지만 T2i 모델을 학습하고 되게 코코 데이터셋에서 제로샷 FID를 많이 측정하는데 저자들이 관찰한 거는 오히려 이 모델의 실제 유저 프리퍼런스랑 제로샷 코코 데이터셋에 대한 제로샷 FID 스코어가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갖는다더라. 그리고 이게 처음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코 FID가 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유저 프리퍼런스는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 오픈 도메인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풀어야 하는 T2I 모델에 대해서는 코코 제로샷 FID가 꼭 맞는 것 같진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여전히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손 만들 때 손가락 6개, 사람은 손가락이 뭐 다섯 개인 사람들이 지구상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좀 손가락 이런 거 아직 잘 못 만들고 여러 컨셉을 믹싱해야 되는 것도 아직 잘 못 만들고 이런 한계들이 있다라고 저자들도 리미테이션을 언급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rand piano with a white bench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데 이거 벤치가 아니죠. white 벤치가 아니라 그냥 white grand piano를 만든 거죠. 또 이런 것도 보시면 뭐 three quarters view of a rusty old red pickup truck with white doors and a smashed 윈쉴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화이트도어를 못 만들죠. 그래서 화이트이라는 컨셉은 반영되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컨셉을 블렌딩하는 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면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